이렇게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면서 캉테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여길 통해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에서 나타난 양팀의 모습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맨시티는 이날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건 경기 시작 직후의 모습인데요. 치렐이 최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나 치렐이 워커를 개인 능력으로 벗겨버리고 돌파할 위험에 대비해 베실바가 뒤를 커버하고 있군요. 첼시의 진영이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7대7로 동일한 숫자인데다 볼이 있는 지역으로 좁히면 5대6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반대로 맨시티가 빌드업을 진행할 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볼 게 참 많은 장면이기도 한데요. 먼저 좌우측 풀백들의 위치를 보죠. 워커는 마치 3백의 일원처럼 위치한 반면 진첸코는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따라서 맨시티는 3-3-4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커는 내려가 있는데 진첸코는 올라왔다. 당연히 맨시티는 우측보단 좌측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곤 했어요. 따라서 좌측 위주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첸코의 장점이 수비보단 공격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 전체적으로 선수가 쏠리다 보니 데브라이너도 좌측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건 데브라이너의 터치면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아스필리쿠에타와 맞붙는 모습이 상당히 자주 보였는데요. 경기 전에 서로 나눴던 주먹 인사가 그대로 경쟁 구도로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건 아마 투헬 감독이 의도한 구도였을 겁니다. 최근에 리그 경기들에서 투헬 감독은 아스피를 윙백으로 제임스를 우측 센터백으로 기용하곤 했었는데요. 솔직히 그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보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우측 센터백으로 잘만 뛸 수 있다면 아스피가 빠지게 될 경우를 대비할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제임스가 센터백을 서고 오도이 같은 선수가 윙백으로 출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아스피가 충분히 나설 수 있었고 투헬 감독은 맨시티의 에이스이자 주장인 데브라이너를 막을 상대로 아스피를 지정했습니다. 제임스와 아스피 둘 모두 가장 잘했을 때의 익숙한 위치로 집어넣은 셈이죠. 첼시는 현재 5-2-3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마운트는 한 칸 내려와 5-3-2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현재 베실바가 적절한 위치로 내려오면서 리디거를 끌어당기려고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 리디거가 올라온다면 순간적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꽤 크게 열릴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운트가 내려온다면 리디거가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내줄 필요가 없게 되죠. 비록 전방에서 압박할 숫자를 하나 줄이게 되겠지만 첼시는 별로 센터백들에게 압박을 가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내려앉아 수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후에 빠르게 역습하는 컨셉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게 그런 첼시의 컨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아고 실바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캉테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첼시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조르지니와 캉테 둘밖에 두지 않는 포메이션이에요. 중앙에 조르지니 하나만이 있어선 짧은 패스를 통해 뭔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캉테에다 마운트까지 더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캉테는 냅다 전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나 뛰어갈 테니까 롱볼 보내라죠. 최전방 자원이면 몰라도 중미인 캉테가 이런 움직임을 취했다는 것에 꽤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첼시가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짧은 패스를 통한 전개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 다이렉트한 방식을 통해 득점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개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먼저 골키퍼로부터 날아오는 패스를 치렐이 받은 후에 마운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이걸 바로 중앙으로 침투하는 하베르츠에게 기가 막히게 찔러 넣었어요. 이때 베르너가 디아스를 끌고 좌측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디아스는 하베르츠의 침투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의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가 그대로 골키퍼까지 뚫으면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단 3번의 패스만으로 골을 넣은 첼시였고 이게 그대로 결승골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다이렉트한 전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첼시 평소의 모습과는 약간 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날 경기에서 지난 리버풀전이 떠오르더군요.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인데요. 첼시는 이날 적극적으로 롱패스를 시도하면서 위험 지역으로 볼을 투입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점유율은 리버풀에게 밀렸지만 훨씬 많은 유효 슈팅을 가져가면서 결국 1대0 승리를 챙겼어요.
리버풀전 리뷰에서 저는 첼시의 아쉬운 점으로 딱 하나, 이날 선발로 나선 지에흐의 활용이 애매하다고 평했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거라면 지에흐 대신에 하베르츠가 나오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승에서 하베르츠가 득점까지 해냈네요. 리버풀전 리뷰에서 오피챔으로 꼽은 마운트의 어시까지 있었으니 이 경기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시티의 패착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장면에서도 보이다시피 맨시티는 홀딩 미드필더로 빈두안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빈두안은 이번 시즌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역할보다는 박스 내부까지 침투하는 매우 공격적인 역할로 기용되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며 맨시티의 우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첼시의 빠른 역습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수비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란 거였죠. 첼시의 아스필리쿠에타 센터백 기용,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다이렉트한 전개를 통해 기회 만들기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동시에 좌측의 진첸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진첸코는 수비적인 능력보다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은 대놓고 진첸코가 있는 자신들의 우측 위주로 전개했는데요. 무려 우측 공격이 53%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측에 아스피와 캉테 등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도 영향은 줬을 겁니다. 롱볼 위주로 투입됐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아스피는 이날 경기에서도 개인 능력을 통해 좋은 탈압박을 선보이며 이렇게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면서 캉테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여길 통해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이미 얘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스피의 활약은 그다지 조명받지 못했었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첼시 경기를 다루면서 계속 오피챔이 있다, 너프를 시켜야 한다 하긴 했지만 마지막 관문이었던 챔스 우승까지 이뤄냈다니 놀랍습니다. 감독이 중도에 교체되는 시련까지 겪었음에도 매우 성공한 시즌을 보낸 첼시의 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